주식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최근 주가와 또 지표들이 고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험자산, 안전자산 가릴 것 없이 맞물 랠리가 어떻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은 이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식 투자자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쉬어갔는데 상당히 아쉬웠다고 합니다. 이런 시각은 왜 나오는 거죠? 네, 아마 금요일에 열렸으면 다우존스 지수 한 4만 포인트 넘었을 겁니다. 다우존스가 4만 포인트 넘으면 아마 김채연 PD께서도 오늘 특집으로 아마 구성되지 않았겠느냐 하는데요. 예. 그만큼 좋은 지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거는 이제 목요일 수치가 되겠죠. 예. 금요일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2월 근원 PCE 요 지수는 이제 파월 의장이 지금 인플레 지표가 서로 엇갈리는데 예. 다른 거 보지 말고 이 지표를 봐라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2.8% 예상보다 좀 하회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파월 의장이 보다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 의도대로 가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보통 PCE 지표, 인플레 지표가 나올 때는 파월이 여러 가지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페드 의장으로서는 공식적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례적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 초기에 일시적이다 하는 사실 판단의 착오가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너무 과격하게 했고 지금까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 지표에 대해서는 가능한 이렇게 평가를 안 했는데요. 이번에 평가를 했습니다. 목표치대로 간다. 이렇게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때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열렸으면 다우존스 지수는 4만이 훌쩍 넘었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시장을 아쉬워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오늘 4월 첫날이죠.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이런 어닝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크로 사이드, 마이크로 사이드를 한번 펀더멘탈 측면에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1분기 성장률 지금 애틀란타의 GDP 나홀을 보면 한 2.6% 정도, 2% 후반대를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는 상당히 좋게 나온다. 그다음에 마이크로 사이드에서 보면 1분기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 근데 사실 마이드 어닝 서프라이즈,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너무 이것이 슈퍼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주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마일드 쇼프트라는 용어가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록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이고요. 예.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사실 재정 정책 부분에 셧다운 무료가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파월 의장이 2월 PCE 물가대로 보면 내가 의도대로 간다. 그래서 재정과 통화 정책면 우호적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럼 매크로 사이드 성장 괜찮게 나와. 예. 마이크로 사이드 기업들 실적이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나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면은 우호적이야. 그래서 4월 증시는 이렇게 상당히 기대하는 눈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노동시장 지표들이 하나씩 발표될 예정인데요. 3월 실업률과 관련해서 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3회 법칙에 걸리지 않을까. 자, 이런 용어는 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3회 법칙이라 이렇게 재밌는 용어는 아니고요. 예. 이 포브스의 크라우드 3이라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성 경제학자인데 아주 예.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만든 법칙이 요새 최근에 월가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번 주에 홍성진 앵커께서 예. 사실 일정을 얘기했습니다는 이번 주는 고용과 관련된 주로 지표들이 발표되죠. 예. 그리고 마지막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는 실업률이 발표되는데요. 바로 실업률 가지고 만든 경기 판단 지표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잠시 이렇게 언론지상에서 워낙 많이 지난 주말에 거론됐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지난 3개월,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달, 2월달, 3월달 수치가 나오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예. 이동평균치가 지난 1년 동안에 11개월 최저치, 지금 최저치가 3.3%, 3.4%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보다 0.5%포인트를 높으면 갑작스럽게 경기 침체가 된다 하는데요. 이게 비교적 잘 맞고 있습니다. 1970년 이후에 경기 침체에 특히 경기가 급작스럽게 침체가 될 때는 요 클라우디아 3에 만든 3회 법칙이 잘 적용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3월 실업률이 왜 관심이 될까?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발표됐는데요. 지금은 만약에 저 3회 법칙으로 본다면 3.9%를 상회했을 때는 사실 저 수치 올해 달에 1월 달에 3.7, 3.8, 3.9, 3.9 이렇게 하면 플랫하게 3개월 이동 평균이 3.9%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지난 12월 달에 가장 많은 실업률이 3.4%입니다. 그럼 0.5%포인트가 되죠. 그렇죠. 미국 경제 갑작스럽게 침체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더더구나 2분기에서는 경기 침체 시각을 많이 얘기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 민간 소비 부분이 지금은 뭐 1, 4분기에 이렇게 거짓 판정으로 됐지만 민간 소비가 민간 저축이 푹 떨어질 것이다. 예. 그럼 소비를 못할 것이다. GDP 기여도의 약 70%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되지 못하면 미국의 그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저축 지표라든가 소비 지표 보면 그것이 가능성이 적어졌습니다는. 예. 3회 법칙으로 본다면 1월 달에 3월 달에 실업률이 3.9% 나오면 저 3회 법칙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된다. 그러면 2분기부터 경기 침체가 본격되지 않느냐. 예상이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주식이 본격적으로 조정될 수가 있는 소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상치는 한 3.8% 정도 나오기 때문에 3회 법칙에 걸리기는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4월 달에 증시가 좋을 것이다 하는 시각이 월가의 지배적 시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검은 돈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내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상당히 시청자분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죠. 예. 지난 2년 동안은 어차피나 금리를 잡기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국가들이 금리 인상하고 정책적인 기조 측면에서는 긴축 기조였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즘 그 주가 보면 대부분 다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고 있죠. 아마 중국만 제외하고 사상 최고치 행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증시적 측면은 그렇고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위험자산이 가면 안정자산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요즘은 뭐 금도 사상 최고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죠. 예. 이게 everything rally라 하는 편도 시청자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이 금리는 인상 기조, 긴축 기조인데 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만물 내리가 형성될까? 제도권엔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제도권의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법정화폐, 우리가 신용화폐가 제도권에서 증시라든가 자산에 밀어주는 측면은 이렇게 긴축 기조로 부족하다면 이게 대안화폐 쪽으로 해서 이것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 근데 실질적으로는 대안화폐의 주식 투자 거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제도권 밖에 있는 자금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게 숨겨진 검은 돈의 추례입니다. 이게 이제 월가에서 지금 정체불명한 자금들이 지금 많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자, 숨겨놓은 돈들이 푸틴과 김정은과 그다음에 시진핑의 검은 돈이 유입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나도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검은 돈이 실제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얼마큼이냐. 그런 사건들이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사건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건가 하는 측면에서 제 검은 돈에 숨겨졌던 곳이 전부 뭐냐 규제라든가 열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었던 자금들이 증시로 들어온 상태에서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또 위험자산, 안정자산 가린 것 없이 에브리싱 랠리가 된다. 이런 측면이 아마 월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검은 돈들이 어디서 관리되고 또 어디 숨겨져 있는지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검은 돈 비밀 들어오면 비밀 창고에서 스위스 이렇게 은행이 생각나겠죠? 예. 그래서 대체로 보면 글로벌 투자은행들 사실 PB들이 집사용 PB가 되거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증권사에 맡기질 않습니다. 예. 대체로 보면 홍앵커가 굉장히 돈이 많으시다면 이렇게 저를 뭐 채택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든 이런 사람이 집사용 형태로 해서 제도권의 증권사 관리 관계없이 이런 예. 자금들을 관리하거든요. 또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은 그런 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PB들도 자기 업적금을 위해서는 사실 한상춘 논설인 것처럼 돈이 없는 사람보다도 돈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자금을 많이 하는 그러면 불법 자금을 관리하려면 철저히 비밀주의 원칙을 지킨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런 것이 툭툭 터져 나오죠. 그래서
대형 글로벌 은행들이 이렇게 툭툭 터져 나오는 이런 과정에서 불법 이하 자금,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는 2조 달러 이상의 불법 자금이 노출되다 보니까 자, 워싱턴의 정체불명한 불법 블랙머니들이 사실 이런 쪽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도권에 출애되는 게 아니냐 하는 조각, 이런 쪽에 이제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두 번째는 조세의 피적입니다. 아, 검은 돈을 숨긴다 하는 것은 조세의 피적에 아마 시청자분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특히 최고 통수권자들, 장기 집권자들의 검은 돈이 대부분 조세의 피적에 숨기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있어 보면 여러 가지 전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또 미중 간 마찰이 있습니다는 굉장히 규제에 들어가죠. 그렇죠. 규제에 들어가죠. 그러면 뭐든지 경제라든가 이런 제재는 돈의 행방을 짓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단독 제재도 요새 최근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예. 그것이 러시아든 그것이 하마스는 북한이든 단독 제재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유엔의 제재도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바세너리 체제에서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방송 시간이 늦게 들어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다음에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다자체제에서 숨겨놓은 저분 제재가 들어가니까 이 자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국제탐사 원력인 보도협회라든가 국제조세정의 네트워크 보면 이런 자금들이 투명성을 위해서 조세 피적에 굉장히 망원경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굉장히 면밀하게 관찰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 때문에 불법 그 금융 거래들이 포착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제도권에 들어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조세 회피 지역이 왜 관심을 받고 있는지, 또 왜 중요한지 저 오랜만에 경제 공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세 회피 지역이 뭘 말하는지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조세 회피 지역 오랜만에 또 이제 등장하죠. 예. 그만큼 전 세계가 혼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 조세 회피 지역이 많이 외신들에 거론된다는 것은 전 세계가 그만큼 혼탁하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조세 회피 지역은 아시겠습니다. 검은 돈, 마약이라든가 매춘이나 리베이트 자금들을 요 숨겨서 거기에 수수료 가지고 그 국가들이 먹는 국가들이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세 회피 지역은 세율에 따라서 텍스 리조트, 여기 리조트라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시청자분이 제 방송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면 주말에 리조트 시설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게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불법 자금과 관련해서 자금 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것을 텍스 리조트 지역에 숨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각들을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텍스 헤이븐 지역, 천국이라는 얘기죠. 천국이라는 얘기, 텍스 패러다이스, 아주 명칭이 이게 불법 자금을 이렇게 숨기더라도 그것을 앞에 예를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 텍스 리조트, 텍스 헤이븐, 텍스 패러다이스에서 검은 자금이 들어간다 해서 텍스 뭐 블랙머니 에리어 이렇게 하면 국세청에서 들어가겠죠. 세계 적세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포장을 한다. 리조트, 헤이븐, 패러다이스 이렇게 해서 명칭을 붙이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 회피 지역은 그동안은 종전에 보면 케이만 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북동부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이렇게 조세 3대 회피 지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각국별로 이렇게 사정이 있다 보니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말년 지역이 홍콩 마카오로 옮겨지는 상태고 일부에서는 싱가포르로 이렇게 옮겨지는 상태고 그다음에 아일랜드 지역이 금리기가 겪었죠. 그래서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같은 베네룩스 3국으로 이동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프라인상의 조세 회피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도 있고요. 온라인상, 디지털상의 조세 회피 지역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이 푸틴과 주변 세력, 시진핑과 김정은과 같은 이런 것은 이런 디지털상의 조세 회피 지역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가지 한국도 왜 이렇게 거래하냐 하면 한국도 EU가 발표한 조세 회피 지역의 주요국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예. 한국도 불법 이하 거래 자금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 이렇기 때문에 EU가 발표한 조세 회피 지역이 한국의 주요국으로 분리되고 있다. 그래서 이 대목 검은 돈이 한국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 결국 안전한 청정 지역이 아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국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뭐냐 WGBI라든가 모건 스탠리 지수라든가 국가 신용 등급에서 우리가 이렇게 상향 조정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도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시장까지 왜곡을 시키는 거죠? 네. 책에 보면 그 조세피 지역에 들어간 검은 돈의 행보함들이 속속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자금을 기자들이 목숨을 걸고 캐내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상준 논설위원이 이렇게 사실 그 조세피 지역에 권력가인 홍성훈 앵커의 자금들이 이렇게 한다면 제가 사실 기자라 하더라도 예. 이렇게 목숨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목숨을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세계 정의 또 그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이 자금들을 캐내는 자금들이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 탐사 보도 언론인협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패러다이스 페이퍼스라 해서 애플비 명단, 시청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플비의 고객 명단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 조세 정의 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발표가 파나마 페이퍼스인데요. 이건 모색 혼세카 고객 명단이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하나하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그 시간이 늦어서 지금 여기 예. 한국 사람들이 누가 들어가는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공영방송 입장에서는 예. 이렇게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장기 집권자의 비자금의 조세 피지역에 이렇게 듣는데요. 그게 몇 가지 작은 규모가 나온 것만 시청자분한테 공식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가다피, 예. 차베스, 마두로, 푸틴, 시진핑 이런 거죠. 그리고 김정은 자금은 몇 표 되냐 하면 대체로 30억에서 50억 달러 정도에서 우리나라의 원화 자금으로 보면 한 5조 원 정도 추정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푸틴의 개인 자산이 이게 드러났죠. 그래서 240조 정도 됩니다. 많죠. 대단하네요. 240조. 예. 홍영국께서는 뭐 이렇게 깜짝 놀라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240조 정도는 엄청난 돈입니다. 한국도 지금 우리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파악한 규모를 보면 파악된 한국인의 불법 외화 거래 자금이 최소한 10조가 넘습니다. 이건 정부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해서 불법 거래 거래 자금의 조사 대상에 들어가고 있는 자금들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파악되지 않는 불법 거래 자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유에서 한국을 조세 회피 지역의 지역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검은 돈을 숨기기가 점차 어렵게 되고 있습니까? 네. 조세피 지역과 그다음에 사실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 스위스은행을 이렇게 구별해서 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자막을 통해서 최근의 사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만 군도의 조세피 지역, 세계 최대 조세피 지역이죠. 근데 IT가 지금 핵심적인 조폭이 장악했습니다. 조폭 두목이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철저한 비밀의 원칙이 지켜질 것이냐? 안 되죠. 만약에 홍영표가 케이만 군도에 돈을 숨겼다. 근데 IT에서 조폭 두목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조폭 두목이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주겠습니까? 자기가 장악해버리겠죠. 예. 그런 것을 홍영표 입장에서는 사실 두려워하겠죠. 그러면 자금을 빼겠죠. 이런 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홍콩과 마카오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홍콩 마카오 지역은 최근에 중국에서 국가 안보 보호수 조례 요게 이제 했습니다. 요거는 홍콩이 특별 이렇게 경제 지역으로 혜택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리고 중국으로 편입된다. 그럼 예. 홍콩의 마카오 지역의 불법 이렇게 검은 돈은 어떻게 될 것이냐 빼낼 수밖에 없죠. 아일랜드 지역은 뭐 금융기기의 조세피 지역을 철폐하기로 국가 차원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북동부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희대 사기 사건. 무슨 사건인지 아실 겁니다. 예. 조 디카프로라든가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도 보험사들이 한 10조 정도에게 불려져 있습니다는 이런 자금들이 사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막을 돌려서 스위스은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스위스은행 같은 경우는 비밀 창고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난해 스위스의 금융위기가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금융거래 투명화를 하겠다. 이게 이제 해서 스위스 비밀 창고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스위스 국립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1.5%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자 금리적인 매력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5.2에서 5.5%입니다. 근데 스위스의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1.5%입니다. 1.5%입니다. 그게 이제 저게 느낌표에서 밴드가 아니고 1.75에서 1.5%로 내렸다 예,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1.5%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분도 1.5% 물론 시장 금리는
스위스 같은 경우는 더 낮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1.5%를 하면 아마 여기에 자금을 두지는 않겠죠. 아무리 비밀을 지켜준다 하더라도. 근데 그 비밀까지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 디지털상에서 보면 구글세라든가 로버세라든가 AI 인공지능세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그 조세 세금의 기본적인 원칙, 배섭의 어떤 규례 때문에 예. 사실 이 부분도 드러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금들이 증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 하는 쪽에 월가의 정체불명, 정체불명 이렇게 자금들이 많이 나도는 상황이고요. 한국도 이 불법 자금들이 한국 사람의 불법 자금들이 해외에서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곳이 없다. 그러면 한국 증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 4월 장세 여러 가지로 뭐 증권사의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 관계없이 사실 4월 장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매크로 사이드의 경기, 마이크로 사이드의 기업들 실적, 통화정책, 재정정책 우호적 이런 자금들 들어와. 이런 측면에서 비교적 낙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숨겨놓은 자산들 과연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 얘기를 많이 하시죠. 예. 속성제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는 자금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IT 같은 데에서는 이 아직 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조폭 두목이 대통령 돼서 꽉 잡았을 때는 이걸 자금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아마 이것도 우리 나라 중에서 이 불법 자금을 이렇게 조세 피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숨겨놓으신 분들이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시간을 갖고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원래 국제적으로 보면 채무 부분에서 밟지 않았을 때는 예. 합법적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공적 자금은 파리클럽, 그다음에 민간 자금은 런던 클럽에서 받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근데 그렇다면 자 조세 피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못 받는 자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원칙적으로 못 받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이런 파리클럽이라든가 런던 클럽이라든가 자금의 성격 관계없이 예. 왜냐하면 이 푸틴과 김정은 자금들은 자금의 삭제에서 공적 자금인지 개인 자금인지 어떻게 보면 구별이 어려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보면 재판부에서 파리에 갈지 런던에 갈지 구별이 좀 어렵다는 게 그래서 파리 클럽과 런던 클럽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 클럽의 보호를 받으려면 합법적인 자금입니다. 그러면 불법 자금은 사실 IT의 조폭 대통령이 등장해서 딱 이렇게 장악하더라도 받지를 못한다. 보호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더 빨리 빼는 게 되겠는 거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한국 사회도 좀 혼탁한 상황인데요. 불법 자금 많습니다. 이 불법 자금 국제적으로 다 시간이 가면 열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 항상 중요한 게 이복현 금감원장께서 항상 그렇습니다는 모든 거래는 합법적 거래해야 된다. 그리고 돈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세 피지역이라든가 숨겨서 자기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국민들로부터 얼만큼 부자로서 존경을 받을까. 아마 이렇게 그 금융사의 오너리라든가 이런 상황 중에서 이런 쪽에 사실 관련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예. 돈이 가서 졸부냐 부자냐 진정한 부자냐 아니면 졸부냐 이런 측면에서는 오늘 아침에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